배웠던 현미경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3개 배웠거든.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3가지를 배웠어요. 각각의 그림이 어디에 해당할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얘는 백혈구도 보이고 적혈구도 보이는데 이렇게 굉장히 작게 백혈구가 보이네요. 그런데 얘도 똑같이 다 백혈구거든. 와, 진짜 디테일하게 보이는데 표면이 보여요. 얘는 단면이 보이네. 자, 이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 어떤 현미경으로 관찰한 건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작은 백혈구로 보이는 이 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거고요. 이렇게 2개, 세밀하게, 미세하게 관찰한 현미경 중에서 표면을 볼 수 있는 것. 여기 표면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림이고, 단면을 투과한다라고 했죠. 그 단면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단면을 관찰한 얘가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본 그 그림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 관찰 사진들을 토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미경 내용 정리하고 해상력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볼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도 관찰할 수 있고요. 색, 내가 지금 선생님 오늘 새빨간 레드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색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 그렇지만 전자현미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광학현미경과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 관찰할 수 없고요. 색을 관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과서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인데 예쁘게 색칠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포토샵한 거예요. 이렇게 색칠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색을 넣은 거라서 색을 내가 원래는 관찰할 수 없구나라는 걸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2개의 큰 특징, 방금 그림으로 사진으로 같이 봤었죠? 입체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 단면을 투과해서 단면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투과전자 현미경이 있었어.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 라고 빼뒀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해상력이에요. 자, 상은 그림할 때 그 상을 말해. 내가 보고 싶은 상을 의미합니다. 해는 풀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분해하다라는 뜻이야. 상을 분해하는 능력, 상을 관찰해내는 능력입니다. 얘가 무슨 의미냐? 이 점과 그 점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옆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해상력은 숫자로 표현하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각각의 현미경이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봐봐. 광학현미경은 0.2 마이크로미터 떨어져 있으면 얘랑 얘는 다른 거야 라고 구분할 수 있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좁은 거리에 있는 것들은 하나로 보인다라는 거죠. 구분할 수 없다, 분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은 값이 완전 차원이 다르지. 엄청 작지. 그 소리는 뭐야? 광학현미경보다 더 작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분해낼 수 있구나. 그래서 해상력, 능력을 의미할 때 해상력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숫자로 표현할 때, 해상력을 값으로 표현할 때는 구분할 수 있는 그 2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거리는 훨씬 더 작은 값을 갖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자, 광학현미경은 0.2 마이크로미터, 투과전자현미경은 0.0002 마이크로미터인데 얘가 훨씬 더 작은 거리를 구분할 수 있네. 해상력이 더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 값으로 아예 3개를 다 비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면을 볼 수 있는 주사전자현미경보다 단면을 보는 투과전자현미경의 해상력이 더 좋다, 뛰어나다라는 의미. 숫자는 광학현미경이 가장 크지만 해상력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값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얘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웬만한 문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포의 연구 방법 3가지 중에 첫 번째 현미경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2번째 여러분들 처음 배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 걸 배워볼 거예요. 세포 분해법은 말 그대로 분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나누는데 뭘로 나눌 거냐? 원심분리기라는 걸 사용합니다. 원심분리기. 원리를 좀 설명을 할게요. 우선 내가 세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을 텐데 우선은 세포를요 분쇄기로 갈아요. 근데 이
선생님 그 작은 세포를 어떻게 가려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관으로 생긴 곳에 세포가 들어가 있을 때 진짜 얇은 침같이 생긴 분쇄기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걔가 이렇게 갑니다. 선생님 어린 시절에 뭐 도깨비 방망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믹서기도 아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직접 손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주방 기구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작게 세포를 갈아버리는 거야. 그럼 우선 세포를 갈았어. 그러면 우선 세포막이 이렇게 갈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밖에 나오겠죠. 걔네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겠다라는 거야. 너무너무 세밀하니까 내가 그걸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누는 게 아니고 원심분리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구분하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요 정도 이 원리만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고 추출되는 순서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우리 내신 그리고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 자, 우리가 혹시 친구랑 손을 붙잡고 뺑뺑뺑 돌아본 적 있어요? 그러면 도는 순간 내가 바깥으로 날아갈 것만 같은 그 느낌을 받죠. 그런 느낌. 지금 뭔가 회전하는 순간 물질이 받는 힘을 이용할 건데 얘가 일정한 가속도로 이 간 두 개의 관을 양쪽에 꼽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원심분리기가 막 회전을 해요. 막 회전을 하면 얘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세로로 들어있다가 놀이기구 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세워놨다가 시작 누르면 얘가 징 하고 나서 막 이렇게 뺑뺑뺑 돌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분쇄해놔서 여기에 물질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지금 막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를 이렇게 받을 텐데 얘가 지금 이 속도를 가지고 돌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 1학년 때 물리를 열심히 배운 친구들 F는 ma라는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힘은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생명과학에서 갑자기 왜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이거 순서만 외우고 싶은 친구들은 잠깐 여유 있게만 들으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얘가 가속도를 똑같이 받는데 각각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크기와 밀도가 다르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가 동일한데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받는 힘은 커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액체에 여러 물질들이 녹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큰 물질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가벼운 물질들은 그 안에 있고 큰 물질들이 먼저 뒤로 밀려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뺑뺑뺑 돌리고 나면 여기에 어떤 일부 물질들이 이렇게 뒤로 밀린 채로 있고요. 앞에는 여전히 남은 나머지 액체들이 존재합니다. 얘를 원심 분리를 끝내고 딱 세우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 자, 선생님은 지금 식물세포를 이용하도록 할 건데요. 교재에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있지만 엽록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식물세포를 설명해 볼게요. 세포벽을 우선 제거했습니다. 세포벽을 제거하고 우리 원형질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건데 세포벽을 제거한 애들을 원심 분리했는데 여기 G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1000G라고 나와요. 여기 1000G. 근데 여기 얘가 몸무게가 아니야. 그램이 아닙니다. 중력 가속도를 의미해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구에 존재할 때 중력을 계속 받고 있잖아. 그렇지? 중력 가속도를 계속 받고 있는데 얘 1000배란 소리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가속도로 10분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걔네를 관찰해 봤더니 핵이더라라는 거야. 세포에서 가장 크기가 큰 크기와 밀도가 가장 높은 핵이라고 하는 애가 먼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핵이 있는 것만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 다른 것들도 다 지금 추출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용액을 가지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봐. 요 가속도에서 이 시간만큼 돌렸더니 핵만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남은 애들은 아직 여유롭게 이곳에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강한 힘을 줘야겠죠. 왜? 여기 지금 F는 MA에서 같은 가속도를 줬을 때 분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일정한, 내가 분리하고 싶은 애들이 지금 얘는 일정하니까 얘를 키우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힘을 키우는 겁니다. 봐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요 다음 단계에서 점점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돌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분리할 때는 더 빠르게 돌려야 되는구나, 더 큰 가속도를 줘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랬더니 추출된 순서가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 5개의 순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수능에서도 내신에서 당연히 외우는 걸로 나오고요. 만약에 식물세포가 아니고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엽록체 없으니까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리보솜이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 얘를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서 이렇게 추출하고 분리한 애들을 가지고 각각의 소기관의 특징들을 우리가 연구했고 그걸 가지고 다음 주제로 배워볼 건데, 핵이 이 중에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엽록체가 미토콘드리아보다 크다는 것, 엽록체가 또 이중막이라서 크고 소포체는 단일막이라서 그 더 작고 리보솜은 아예 막성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작다라는 걸 뒤에 가면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구조적인 특징, 바로 다음 주제에서 배울 내용과 연계해서 순서를 기억하면 됩니다. 자, 세포 분해법. 세포를 균질기로 간 다음에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건데 크기와 밀도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는 거. 더 가벼운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더 빠른 속도로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가라앉은 애들을 침전물이라고 부르고요. 위에 떠 있다라고 해서 상층액이라고 불러요. 간단한 용어까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여기에 물음표를 하나 만들어놨어. 물음표 여기. 자, 오케이, 원리 이해했어. 그렇다면 우리 핵이 빠져나오고 나머지 상층액에서 엽록체를 얻기 위해서 돌린 이 중력 가속도는 1500G와 60,000G 중에 얼마일까요? 를 우리가 이제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간단하지? 봐봐. 뒤에 미토콘드리아가 이 엽록체가 분리된 다음에 상층액에서 분리될 때 높아진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가속도는 1000보다는 크고 20,00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1500G구나 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처음 배워보는 원리일 텐데 가속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점점 가벼운 물질들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뒤에서 세포 소기관들을 알아봅니다. 자, 세 번째, 자기방사법이에요. 자기방사법에서 이 자기가 자기장 이거 아니야. 자석 아닙니다. 진짜 자기예요. 스스로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나와요. 동위원소. 자, 방사성 동위원소, 통합과학에서 열심히 배운 친구들 동위원소 뭔지 알 텐데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원소 기호를 써요. 이 원소 기호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 화학 시간 아니고 생명과학 시간 맞아요. 자, 여기 양성자 수를 씁니다. 원자 번호를 쓰죠. 이 물질이 양성자 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원소 기호가 결정이 되는데 원자 번호를 쓰고요. 이 위에다가 질량수라고 하는 걸 적어요. 이 위에 들어가는 질량수가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입니다. 이걸 통합과학에서 배웠었어. 그런데 주변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양성자수가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른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양성자수가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르려면 중성자수와 양성자수의 합이니까 중성자가 달라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 질량수가 다른 애들을 동위원소라고 불러요. 동위원소. 그런데 이 수많은 동위원소 중에서 이 핵이 불안정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이 방사선을 방출해. 여기서 오개념 가지면 안 되는 거, 모든 동위원소가 방사선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애들을 내가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위원소 중에서 방사선 방출하는 애들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 알아야 되고, 얘는 자기가 스스로 방사선을 방출하잖아. 얘를 가지고 뭘 쓰는 거냐면 GPS 같은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몸 안에 넣어서 반짝반짝, 뭐 사실 이렇게 반짝반짝이지는 않지만 방사선 방출되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이 물질이 어디로 이동하지? 또는 현재 지금 관찰해봤더니 이 물질이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자기 방사법은 물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내비게이션 같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해서도 물질의 이동 경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이 앞에 있는 연구 방법을 토대로 세포의 구조, 어떻게 연구되어 있는지를 선생님이랑 배워보는 겁니다.